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일단 몇 번씩 이렇게 순환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맨 첫날 이제 순환을 시작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잠에 못 자고 약간 떨리고 뭐 이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1기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화 이론 강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기와 1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체를 다 개괄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런 과정에서 굵직굵직한 쟁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과정인데 첫 시험에 들어가는 연기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기 위한 제도화 같은 것들도 추가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기 과정에서는요, 이런 제도화 같은 부분들, 법전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을 생략하고요. 여기 이 쟁점에 집중해 가지고서 조금 더 좁고 깊은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쟁점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수험에 적합하고 조금 더 답안 작성과 맞닿는 강의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주교재,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 주교재가 우리가 2차 시험에서요. 암기해야 되는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총 125개의 쟁점이고요. 그리고 총 2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암기는 이만큼이 끝나요. 나머지 10%는 뭐냐면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 판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책은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시험에 나올 만한 대법원 판례는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앞으로 나올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사실 최신 판례 1년 숙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당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끼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차후 순환 과정에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책의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거는 돼요. 어차피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되실 부분인데 지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암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과제 프린트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핵심 판례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뒷장부터 보시면 돼요. 빈칸 채우기의 프린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먼저 채워주시면서 암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험은요. 단문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등장하고 케이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례에 대해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적어주고요. 그 이론을 사례에 대입해 가지고서 포섭해서 풀어주는 즉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보충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책에 수록된 판례들의 배경 사실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사실관계들이 사실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충 자료의 경우에는요. 이것은 암기용으로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해용으로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이 판례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감각을 익혀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편 이 보충 자료의 그 책에는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사례집에 목차를 담고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두 문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충 자료는 복습 자료로 쓰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목차를 봐요. 여기 나오는 목차를 보고서 내가 이 목차의 내용을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가늠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차의 내용을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문자에 대해 가지고서 이 두 문자를 연상해 가지고서 판례 같은 것을 조금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잘 모르겠다, 생소하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발췌독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요걸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너무 섬세하게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외우고자 한다면요, 그럼 사람이 양에 치이고 지칩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강약 조절을 하고 진도를 빼야 될 필요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해요. 약간 공부하는 거, 특히 이런 주관식 시험의 경우에는요, 조금 그림 그리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계속 명암을 덧칠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가져가야 돼요. 이때 밑그림을 그리고 덧칠한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회독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완벽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이게 좀 더 중요해요.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서 발췌독용으로 이 복습 자료에 있는 목차와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 강의에서는요, 매일 2개의 케이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이 2개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매주 시험을 칩니다. 일단은 한 10개의 케이스가 이제 후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실전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등급제로 채점을 할 거예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 직접 드릴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참여입니다. 일단 75분으로 제가 시험을 봐요. 이 75분의 시험을 보면서 완성을 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멀쩡한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는 시험의 경우에는요, 오픈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완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것은 뭐 이게 두 문자만 쓰고 사안의 적용 위주로 푸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의 답안의 완성도나 합격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실전 시험에서 깔끔을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경험치를 가지고 가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한편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서브노트를 내면서 사례집을 같이 냈습니다. 일단 같이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1기 과정에서 사례집을 쓰진 않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2기 때 사례집을 쓰면서 어떻게 답안 쓰는지 노하우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2기 교재로 쓸 건데요. 근데 이 사례집이 복습하시는 데는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매해 가지고서 같이 보셔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라고 하는 게요, 과제 프린트를 보면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2가지 케이스를 매주 드리는데요. 그 2가지 케이스 문제 풀어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충 자료의 목차를 숙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판례암기랑 빈칸 채우기라고 하는 이 3개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 과제를 하실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되시는 것은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잘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지 않지만 다 하는 거. 그래서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고요. 그리고 정말 약하다 싶은 것들의 경우에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전체를 보고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 바깥으로 나가긴 합니다. 항상 휘발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목표는 잘하는 것보다는 다 하자라는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 수업의 경우에는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답안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기의 목표 또한 2기 과정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적어도 작성 방법과 관련돼서는 마이너스가 없는 그런 답안을 만드는 것, 이것도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욕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1기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연기 때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흥미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1기에서는 그것을 되풀이해요. 근데 아직은 날이 더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이해지고 지겹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암기다 보니까요, 좀 가장 재미없는 것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2기, 3기는 보통은 그 시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1기 과정을 잘 보내는 거, 이것도 수험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고 욕심을 내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동관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를 옆에다가 펴두시고요.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첫 번째 쟁점인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PPT 보시면은요. 어떤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근거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근데 창사 이래 20년 동안 10월, 11월 달쯤에 20만 원의 김장 비용을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행상 지급 의무가 발생해서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나 김장비 달라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 안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안 주려면 적법하게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노동관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동관행의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관행의 상위 개념인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거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갈 거예요. 이것은 그냥 노동법이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율 근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의 특징은 이거죠. 법, 즉 노동관계 법령은 물론이고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업장 내의 자치법규 더하기 노동관행까지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걸 의미를 해요. 청구, 권적, 효력. 개별 근로자가 그 관행에 기해 가지고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이 노동관행의 법원에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성문화되지 않은 채, 즉 종이를 적히지 않은 채 노동생활 관계에 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방법으로서 행위 준칙으로까지 인정된 것, 이것을 노동관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설은요, 노동관행의 청구권적 효력, 즉 구속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견해가 없어요. 하지만 그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교수님들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경영상의 관습법이나
불문의 취업 규칙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규범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요. 반복된 경영상 행태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는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즉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추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설입니다. 이 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관행이 민법 제106조에 나와 있는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민법 제106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엔 의사 해석 기준을 쓴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은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으로서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학설의 입장이고요. 세 번째 학설은 신의칙에 기합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신뢰에 대해 가지고서요, 신의칙상의 책임,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의 대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요, 여기에서 어떤 학설이 맞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관행이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일반적으로 아무로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의 키워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이라고 해서 계규사라고 이 부분을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에게 노동관행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교수님들의 학설이 이설이 없어요.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립이 있습니다. 규범설은요, 노동관행을 취업규칙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설은 노동관행의 적용에 대해 가지고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신입사원과 사용자 간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신뢰책임설은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다른 이제 선배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관행이 적용되리라는 신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장비 안 줄 수 있는지의 문제였었죠. 노동관행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실익 있는 논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규범설은요,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행을 철회하려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근기법 제94조 1항에 나와 있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규범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계약설은 이것은 의사의 해석 기준이에요. 노동관행과 다른 의사 표시라면 된다라고 봅니다. 미안하다, 올해는 김장비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노동관행 천회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신뢰책임설은요,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로자의 동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별적인 동의입니다. 행정 해석은요, 요걸 따라갑니다. 노동관행을 철회하려면은요,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 즉 이익 변경이면은 근로자 집단, 즉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기법 제94조가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가지고서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그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규범설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낼 수가 있어요.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 그 표로 정리하면은 규범설, 사실인 관습설, 신뢰 책임설. 요거는 이제 계약설이라 부르기도 하겠죠. 이게 있고요. 신입사원에게 적용되는 근거는 각각 규범적 효력, 그리고 신입사원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 자신에게 적용되라는 신뢰가 있다라고 보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요걸 따라갑니다. 규범이니까 취업규칙 변경에 준해야 되고요. 의사니까 다른 의사 표시하면 되고요. 신뢰니까 책임을 깨려면 특약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요, 복잡한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표를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암기 과정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이 표는 행정쟁송이라던가요, 민사소송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충자료를 통해 가지고서요, 관련 판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동관행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요, 노동관행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요, 임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지급 의무가 있어서 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열사 이적, 전적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약간 제가 관행이 성립했는지 성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팁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판례 밑에 세 번째 단락에 지금 이제 제가 별 2개 해놨죠. 이게 이제 판례 백선에서 노동관행을 다루신 그 교수님의 코멘트거든요. 사실로서의 관행에 법원성을 긍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해 주려는 것이지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교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 성립했는지, 즉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의 규범적 의식에 의한 지시, 사실상 제도로서의 확립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낼 때는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의 관행, 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요, 웬만큼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인정해 주시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 관행과 같은 것, 즉 불리한 것에 대한 것은요, 보수적으로 그 정도로는 규사까지 갈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조금 얘기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판례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무사고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단체 협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가지고서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이기 때문에 의무가 이것으로 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적어도 98년부터는 예외 없이 매년 3월 정기 계속적으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급해 왔어요. 지금 이 판례가 07이니까요. 한 10년 정도 지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요, 회사나 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정도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관행상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서 근기법상 임금의 요건이 요거였죠. 계속적,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 대가인데요. 계속적 지급 맞지요? 정기적 지급 맞습니다. 관행상의 지급 의무도 인정됐어요. 그리고 무사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계열사 이적, 전적 관행에 대한 건데요. 이런 불리한 관행의 경우에는 판례가 진짜 엄격하게 봐요. 계열사 간의 전적이 20년간 계속 시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현존 관리직 사원의 30% 이상이 전적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꽤 많은 수가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것만으로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식의 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한 관행은 인정, 그리고 불리한 관행은 엄격하게 보자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파트라던가요, 혹은 이 전적 파트에서 다시 한번 이쪽의 문제들을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논점의 정리를 쓰고 배경이론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경이론을 적용할 때 이 사안의 적용에는요, 판례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돼요. 교수님들이나 실제 판례들은 조금 더 이제 듬성듬성하게 사실상의 제도로서의 확립, 그리고 규범적 사실, 사실상 제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개규사, 규범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계약의 내용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시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를 되도록 모두 사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적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판례의 키워드를 사안의 적용에 녹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동관행, 개규사 3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노동법의 법원과 경합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프린트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혹시 프린트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원래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법원 간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선은 그러려면은 법원의 서열 먼저 봐야겠죠. 헌법이 최상위입니다. 두 번째 서열은 노동관계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법, 그리고 그 법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시행령,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자치규범들 중에서는요, 단체협약이 가장 최상위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체결하는 협약이고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사규라고 부르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런 다른 순위의 법원들 간에는요,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노동법의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달하면 무효가 되지만 상회하면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기준, 이 노동법은요, 최저 기준에 대한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 법령과 사업장 내 자치법규들 간에도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도요, 취업규칙을 미달하는 근로계약에 대해 가지고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단체협약은 다릅니다. 단체협약은 미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은 최고 규범으로서 하위 법령들 간의 관계는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이 동순위 법령 간에는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리고요,
기간제법과 같은 법령은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기간제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기간제법에 없는 것들은 근기법을 따라가는 거고요. 근기법에 없는 것들은 계약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판례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B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의 보도록 할게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저는 이걸 그냥 미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하위 규범보다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즉 상회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위 규범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원칙 적용 여부 부분에 있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먼저 꺼내봐야 돼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강행성이고요.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보충성이죠. 그리고 판례는 유리조건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요, 최저 기준으로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해서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97조를 반대 해석하면은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강종반이라고 외워주시면 됐는데요. 작년 기출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가볍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 그리고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냐면요, 사전에 명시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을 통해서 변경된, 집단적으로 변경된 이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서 이 쟁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94조의 취지는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고요. 근기법 제4조를 꺼냅니다. 요거는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취업규칙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즉 그 회사 내에서는 그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개별 근로자들에 대해 가지고서 근기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쪽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쪽이 적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사례는 이미 기출로 나와 있지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충자를 보실까요? 사실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기술직인 근로자 갑이 있고요. 14년 3월 상시근로자 300명의 A사와 연봉 7천만 원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미리
유리한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케이스죠. 그런데 회사가요, 같은 해 6월 전 직원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요. 취업 규칙에 따라서 같은 규정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동의를 받고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전 직원에 대한 것이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 규칙은 유리하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하고요. 이 회사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미리 유리한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갑에 대해서는요, 이 취업 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근로자는 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가지고서 연봉 7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시는 포인트는요, 여기 제가 이게 이 노란색 해본 부분이거든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체는 유효하고요. 이 회사에는 임금 피크제, 즉 일정 연령이 지난 근로자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임금을 깎아내리는 그 제도가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갑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갑에게는 근로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얘를 되게 많이 빼먹어요. 이때 근로계약을 바꿔야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합니다. 이 반대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들어와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연봉 7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시해 주시는 식으로 그 내용을 끝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근로계약에 지금 갑의 경우에는 미리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명시가 되지 않았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보면은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봅니다.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면은 해당 근로자에게 동의와 무관하게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계약상 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만약에 단체 협약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단체 협약과 개별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조법은 위반을 무효라고 해요. 미달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 협약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조법 제33조 1항, 그리고 단체 협약으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 또한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 경우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단체 협약이 우선하게 돼서 반대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디테일하게, 요거는 출제 확률이 좀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 협약과 하위 규범 간에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조법 제33조는 미달, 미치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설 대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긍정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위반도
법문에는 위반이어 나와 있지만 해석은 하회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부정설은요. 왜 근로기준법 제15조 요거는 이제 법과 하위 규범관이고요. 97조는 취업규칙과이죠. 이런 것들은 미달 혹은 미치지 못하는 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았을 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절대 표준적 기준이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판례는요.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 케이스가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요. 보충자료 함께 보시면서 볼게요. 단체 발상의 면책 기준은 무단결근을 7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5일 이상이라고 해가지고서 엄격하게 변경한 거니까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취업규칙은 따로 개정되지 않고 7일로 유리하게 남아있었던 경우예요. 이때요.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 내용 다시 보도록 할게요. 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단체협약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개정된 단체협약은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라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에 의해 가지고서 얘는 배제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검토 부분은요. 교수님들의 견해예요. 일단 여기에 판례 표현에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란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부정한 것인지는 이 판례 자체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요. 협약 당사자의 의사를 이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검토에서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적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단체협약과 하위 규범 간에는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보게 되면은요.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를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유도할 가능성과 같은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부정설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하기보다는요. 노조법의 종국적 목적은 실질적 평등 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해가지고서 내용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리조건의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업규칙 쪽에는 명백한 판례가 있고요. 단체협약 쪽에는 명백한 판례가 없긴 합니다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부정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게요. 수학의 정석으로 따지면은 집합, 명제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한 달의 전사, 두 달의 전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1차만 공부하시고 1차 합격하시고서 2차를 동차로 치는 저도 그런 케이스였었거든요. 저는 그 케이스를 겪고 나서 유예로 다음 해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례는 굉장히 잘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니까 좀 그런 건데요. 일단 근기법상 근로자는요. 매년 판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례들을 다 쫓아가면서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판례와 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서 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부터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쓰는지 하고 좀 매칭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논점의 정리를 쓰고 나면은 배경 이론을 써야 되잖아요. 이때 그 배경 이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이 의의는 정의를 쓰는 것이거나 혹은 근거 규정을 쓰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 규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적어주셔야 되시고요. 요새 지금 법령이 자라고 하는 거 있죠. 하는 자, 이거를 계속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람이라고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요, 근기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요. 퇴직급여법, 최저임금법, 산재법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정의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죠. 이때 원래 기본서 같은 데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가 무엇이고, 임금이 무엇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가 무엇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답안에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근기법상 근로자의 문제를 푼다면은 이거 25분에서 30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판례 다 써주시고 사안의 적용만 적는 데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실정과 맞닿아 있는 이런 서브노트와 같은 교재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단 기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칙은요, 근로기준법 판례가 다 취하고 있는 것이 실질주의 원칙입니다. 형식간의 실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혹은 위임 형태의 위탁계약인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종속적인 관계, 즉 사용 종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용 종속성을 판단하는 판단 지표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죠. 첫 번째, 취업 규칙의 적용,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적용,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 감독 여부와 같은 노동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판례는 더 길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줄여 쓰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노동 종속성의 포인트는요, 지휘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노동 종속성은 인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품 원자재의 작업도구 소유 사실, 제3자를 고용한 업무 대행 사실 등이 있어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는지와 같은 독립사업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 창출,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위험 부담입니다. 포인트는 이쪽에 잡아주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가 좀 부차적인 요소인지와 같은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판례를 손쉽게 소화하시는 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와 같은 것을 보수의 근로대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보수의 근로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지휘 감독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보수의 근로대가성이 높아지죠. 종속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독립사업자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반대의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근로대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정이 통해 가지고서 3번을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근로직해 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내용들, 즉 계속성과 정속성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사대보험 들어줬는지지요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경제,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암기는 이렇게 합시다. 종, 독, 보, 개, 사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체크리스트예요. 즉 이제 1, 2, 3, 4가 있으면은 얘네를 다 충족했는지를 보는 게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합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형량입니다. 저울에 대보는 거예요. 즉 이런 개념이 됩니다. 독립사업자성 그리고 종속노동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종속노동성하고 독립사업자성과 관련된 그 지표들을 이렇게 저울에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와 같은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종합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판례가 추가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사대보험 들어줬는지와 같은 것은요. 사용자가 자기 맘대로 경제적인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요.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저울에 단다라고 했었을 때요. 이런 요소들 있죠. 사대보험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요소, 가중치가 낮은 것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잠깐 보충 자료에 이제 각주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례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형량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원고들이 피고와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볼 만한 징표는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라고 볼 만한 징표들은 그보다 훨씬 많다. 즉 이쪽이 더 무겁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량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판례의 의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질주의 원칙에 따른 판례의 경우에는요.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 판례 법리들, 그래서 재반 사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요. 일단 법은 두 가지의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형식 아닌 실질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는 법리는요. 이쪽에 더 이제 무게를 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판례가 타당하다는 식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앞에다가 조금 꾸며주는 말은 양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별적으로 살피고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 기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짚어가지고서 판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